김정은이 죽었다. 그냥 어느 지역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다. 중국군이 이미 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원할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조치에 동조할 것이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관망 상태를 유지하면서 충분히 거래 가능하다라는 거죠. 중국은 반대. 그때는 중국도 팔다리 내놓을 각오를 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사님, 박사님 책인가요? 논문을 봤는데 네. 박사님 주 전공 분야가 북한 급변 사태 시 안정화 전략이라고 되어 예, 있더라고요. 박사 논문을 그걸 했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급변 사태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최근 김정은 건강이 대단히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후계자인 김주애가 나이도 어리고 여성이고 권력이 공고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김정은이 정말 급사를 하게 되면 네.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급변 사태가 오는 건가요? 급변 사태, 일단 급변 사태가 뭔가요? 네. 제가 사실 그렇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자, 김일성이 죽었을 때 급변이 발생했나요? 그냥 뭐 별일 없었던 것 같아요. 김정일이 죽었을 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급변이 발생했나요? 스무스하게 넘어갔죠. 그럼 김정은이 죽으면 급변이 발생할까요? 지금은 좀 그러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급변에 대한 정의가 사실 중요합니다. 네. 급변이라는 단어가 이제 소위 이제 탈냉전 과정에서 다양하게 언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뭐 동구에서의 급변적인 사태, 네. 뭐 아니면 중국에서의 사태, 뭐 이런들이 혼재하게 쓰여지다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뭐 이런 급변 사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단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통제될 수 없는 정치적인 공백 사태, 음. 권력의 공백 사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아주 심대한 불안정성이 음. 지속되는 걸 우리가 이제 뭐 급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야 되겠죠. 네. 어제 오늘 아니면 시간 단위로 계속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빠르게.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른 걸 넘어서 수준이 아주 커야 되는 거죠. 네. 야, 김정은이 죽었다. 야, 어느 지역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다. 어디서는 벌써 탈북자가 대량으로 발생한다. 중국군이 이미 들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네.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걸 우리는 이런 거 이제 급변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이제 결국 언론적으로 돌아와서 김정은이 죽으면 급변이냐? 그것만으로 급변을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 김정은이 죽었을 때 그게 뭐 어떤 요인으로 사망했을지 모르나 네. 그 자체만으로 그럼 북한 지역에서 혼란이 즉각적으로 빠르게 대규모로 발생할 것이냐 이건 또 다양한 조건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박사님 이제 김정은이 급사를 했을 때 후계자 김주애에게 과거 김일성 사망, 김정일 사망처럼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김정일과 김정은도 사실 오랜 기간의 후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주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김정은은 태어난 순간부터 후계 수업을 받은 겁니다. 예, 소위 왕족이잖아요. 네. 태어난 순간부터 왕가에서 생활한 거고 이미 그는 그렇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후계자 수업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게 꼭 한 명이었냐 여러 명이었냐는 다른 이야기인 거죠. 네. 그래서 김정은의 후계 과정이 뭐 아버지 사망하기 전에 아주 짧은 기간만 이루어졌다. 그래서 금방 무너질 거다라는 관측이 잘못된 겁니다. 예, 이미 김정은은 태어난 순간부터 소위 얘기하는 세자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었고 세자가 됐고 네. 그 다음에 왕권을 갖기 위한 준비를 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기간을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게 김주애든 아니면은 우리가 아직 모르든 아니면 공개되지 않은 누군가의 또 인물이 있든 그들도 태어난 순간부터 후계 준비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러면 사실 그게 연소하든 그 성별이 어떠하든은 좀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말로 김정은이 사망했을 때 그게 김여정이든 김주애든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를 봐야 되는데요. 네. 김정은 정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소위 이 김가 정권이 유지되는 게 그들에게는 핵심적인 목표가 될 겁니다. 주변의 최룡해를 비롯한 주변 세력들도 대를 이어서 충성하고 있는 이 기득권 계층들, 네. 핵심 계층들 또한 이 정권이 지속되는 게 본인들에게 이롭다 생각하면 그게 김여정이든 김주애든 충성하는 거죠. 네. 그게 나에 대한 이해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요거를 좀 이렇게 좀 크게 보고 보면은 사실은 후계자가 누구냐라는 문제는 오히려 중요하지 않다. 결국 이 운명 공동체들이 계속 같이 갈 거냐 네. 말 거냐
예, 그래서 저는 이 내부 분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군부를 비롯한 그 기득권 엘리트들이 김씨 일가에게 충성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게 깨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당연히 깨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장성택 같은 경우가 이제 처형됐는데 이것도 음. 사실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음. 장성택 같은 사람이 한 명, 두 명, 세 명 계속 나온다면 네. 예, 아마 그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기득권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는 거겠죠. 음. 근데 그게 당장 오늘 이루어질 거냐, 뭐 내일 이루어질 거냐 전망 어렵습니다, 물론. 네. 그리고 그게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음. 예. 그래서 아마도 김정은은 그런 기득권 계층을 공고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거고요. 네. 예. 기득권 계층은 계속 눈치를 보겠죠. 음. 내가 이 배를 타고 있는 게 맞냐, 음. 배에서 뛰어내려야 하는 게 맞냐는 당연히 눈치 보면 살 거라고 봅니다. 음. 그런 눈치 싸움에서 이제 어떠한 트리거가 작동할 거냐를 봐야 되는데요. 이러한 급변이 사실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발생이 날 수도 있지만 음. 저는 이게 스트레스라는 게 누적이 됐을 때 이게 폭발하는 것처럼 네. 끊임없는 스트레스가 이 경고성을 계속 악화하다가 네. 어느 순간 이제 트리거가 작동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 트리거가 이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 구조체에 대한 그 경고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임기점을 넘어서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음. 이것들을 같이 보고 이런 촉발 요인도 같이 보고 함께 봐야지 사실은 북한의 급변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를 전망할 수도 있고요. 예, 그거에 대한 대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 급사를 하고 또 우리가 국제사회라든가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한 대북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군부가 야 이게 김여정 뭐 김주애의 후계 쪽에 한 배를 타느니 이 기회에 좀 다른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쿠데타가 날 수도 있고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본인들의 친중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막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급변 사태 정말 북한의 권력이 공백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은 각각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까요? 네. 그 앞서 설명해 주셨던 그 제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제 그런 시도를 좀 해 봤습니다. 네. 근데 사실 미래를 전망하는 거는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델파이 분석이라는 걸 한번 적용을 해 봤습니다. 음. 델파이 분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개발한 분석 방법입니다. 한동안은 이 분석 방법 자체는 비밀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 소련에 대한 핵 공격을 할 때 음. 핵탄두가 몇 발 필요해라는 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방법이 없으니까 그쵸. 그거를 이제 전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추정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한 30여 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반복된 이제 조사를 하면서 결론을 도출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은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원할 것이다. 급변 시에. 일본은 미국의 조치에 동조할 것이다. 미국이 찬성하면 따라가고 네. 미국이 반대하면 아닐 수도 있고 네. 예, 이 분석했던 시점이 한 10여 년 전인데요.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러시아입니다. 네. 러시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러시아는 그래도 좀 우리랑 예전에는 더 네. 뭐 방관했을 것 같아. 지금 러우 전쟁 때문에 북한이랑 밀착해서 좀 어려운데 그래도 러시아는 그냥 한국을 지지하지 않을까요? 혹은 뭐 방관하지 않을까요? 예, 그럼 중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중국은 친중 정권을 세우거나 본인들의 군대가 진입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예, 중국은 기본적으로 기존 북한 체제가 중국에 이롭다라는 판단 하에 그게 지속된다면 기존 체제를 복원하는 노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관망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이 하는 게 유리하다 생각하면 충분히 거래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북한 정도는 네. 한국과 충분히 거래 가능한. 예. 아. 근데 중국은 북한이 한국과 거리하기에는 너무 핵심 전력이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찬성, 일본은 미국에 대한 동조, 러시아는 관망, 중국은 반대.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중국이 핵심인 거.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을 설득을 하면 일본은 따라온다. 러시아는 우리가 협상 가능하다. 그럼 중국만 지금 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제거하거나 우리가 설득을 해내면 남한 주도의 급변 사태식 평화 통일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이 최근에 발표한 그 언론에 보도된 시나리오를 보면 북한을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가 분할하는 안을 제시를 했고 특히 이 서북 쪽을 중국이 막 다 가져가는 그런 야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게 사실인지 궁금하고 중국이 이렇게 중국군 인민군으로 밀고 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이 논의가 사실 처음 있는 논의가 아닐 겁니다. 네. 예, 우리 경험을 한번 아주 옛날 얘기를 한번 돌아보면 네. 임진왜란 당시에도 우리가 이제 할지 논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할지 논쟁. 네. 예, 일본과 명나라가 서로 야, 이거 전쟁 그만하고 음. 나눠 갖자. 그쵸. 예, 남쪽은 일본, 북쪽은 중국이 하자. 음. 라는 논의가 그때도 있었죠. 그때뿐이었을까요? 예, 1945년도에 북쪽 지역에 소련군이 진주했고 남쪽에서는 이제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 들어오기 전에 정말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도 예, 사개 분할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때도 당시는 이제 지금의 중국이 아닌 대만이 되겠죠. 네. 예, 중국, 러시아, 영국, 미국이 사분할 점령을 하자. 음. 라는 안도 여러 안 중에 하나로 고민을 했던 거죠. 음. 예, 사실 우리가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라고 하는데 음. 예, 이런 것들 다양하게 논의가 과거 됐습니다. 그럼 지금 중국에서 그런 논의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본 적은 없지만 네. 충분히 그 논의가 뭐 자기들은 비밀리에 고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네. 예, 있겠죠. 근데 그럼 저는 이제 중국에게 사실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한국 주도에 통일된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 지금 이렇게 중국, 북한이 두고 있는 이런 분단된 한반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음. 이익인지 예, 대차대조표를 매겨보라는 거죠. 음. 근데 저는 단언컨대 한국 주도의 이 안정화된 한반도는 네. 중국에게 훨씬 더 이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예, 특히 중국이 새로운 대국으로서 네. 책임 있는 신형 대국으로서 본인들의 부여되는 국제적인 역량, 네. 역할을 하고 싶다면 네. 저는 오히려 분단된 한반도보다는 한국 주도의 통일된 한반도가 오히려 본인들이 이롭다. 네. 단적인 예로 사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건 북한의 존재가 때문입니다. 네. 많은 군사력도 투입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일본과 미국과 협력을 해야 될 이유는 많지만 네. 이 북한 때문에 협력해야 될 이유도 분명히 많은 거죠. 안보가 강요당하고 있죠. 또 네. 그럼 우리가 만약에 통일이 됐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 표현하기 뭐하지만 일본과 미국에게 지금보다 우리가 할 말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 우리가 할 말 더하는 대한민국이 저는 중국에게 이로울까 이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좀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에게도 네. 당연히 한국 주도에 통일된 이 질서의 재편이 저는 당연히 미국에게도 이롭고 미국은 그걸 인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러시아, 일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가 제로섬의 게임이 아닙니다. 네. 통일된 한반도는 결국은 주변 강대국들에게도 다 지금보다는 이롭다. 예. 근데 다만 중국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게 워낙 크다 보니 이거에 대한 소위 뭐 매몰 비용일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도전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는 게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단된 특히 북한과 같은 소위 이 불량 정권이 있는 것보다는 네. 여기서 지역이 안정이 만들어지는 게 중국의 미래에도 이롭다. 저는 그 충분히 저는 중국과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박사님이 얘기해 주실 때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은 중국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뭐 관세 전쟁부터 시작해서 정말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남한 주도의 통일을 지지하는 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지하는 건 아닌가요, 박사님?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은 네. 중국과 미국이 추구하는 두 가지를 다 100% 수용할 수는 없지만 네. 상호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도 반영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반대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좀 줄이고자 하고 있는 중국의 의도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무조건 100% all or nothing이 아니라 네. 적절한 수용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네. 중견 국가로서 그런 역할과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음.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미국과 중국과 사이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우리뿐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일본도 사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일본이 전적으로 미국 편을 든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쪽에 뭐 이렇게 꼭 도움을 준 건 아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결국 한국과 일본과 같은 수준의 국력을 가진 국가들은 이러한 양강 구도 체계에는 사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음. 예. 중견국이 설 자리가 있는 소위 우리가 이제 다극 체계가 좀 이롭다라고 보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꼭 얘네냐 얘네냐 그게 아니라 음. 이런 것들 조화롭게 수용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 양쪽에도 그런 충돌보다는 음. 일정 부분 서로 걱정하는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그 국제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마음 먹고 중국을 주저앉히려고 할 때 우리가 확실하게 일본과 미국의 줄을 서서 같은 네. 편이 돼서 중국의 경제나 어떤 영향력을 무너뜨려서 중국이 한반도에 북한에 영향력을 투사할 수 없게 본인들 이제 국가가 네. 더 문제가 되게 만들어야 그때 이제 힘의 공백을 이용해서 우리가 통일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계신데 네. 그거에는 찬성하시진 않으시는 건가요, 박사님은?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강의할 때 네. 그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소위 신냉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냉전이 네. 과거와 냉전처럼 우리가 냉전이라고 규정을 할 수 있느냐, 정의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거든요. 네. 결론은 지금 현재 이러한 전략적인 경쟁 구도는 우리가 소위 과거 생각했던 냉전과는 다르다. 다르다. 예, 왜냐하면 당시 냉전 시기에는 전 세계가 딱 둘로 쪼개졌습니다. 네. 아주 작은 이제 비동맹 국가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미국 편, 소련 편, 예,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아주 그냥 이 자유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딱 쪼개져 있었죠. 네. 이 안에서 서로 먹고 살고 교역하고 교류하고 그래서 올림픽도 LA 올림픽은 여기서만 하고 모스크바 올림픽은 여기서만 하고 그러다가 서울 올림픽이 다 같이 온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이 그러면 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가 과연 과거처럼 이렇게 완전히 분절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상호 의존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협상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도 내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양측은 파국으로 가는 거를 원치 않을 겁니다. 상호 원하는 부분을 더 많이 갖기 위한 싸움은 당연히 하겠지만 결국은 한쪽이 완전히 소멸하는 네. 그러한 경쟁과 전쟁은 저는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적대한다거나 중국을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반중 감정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그 전 세계 1위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북한의 급변사 때 남한 주도의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그럼 이렇게 뭐랄까? 파트너로서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면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이제 어려운 뭐 환경에서. 갈 수 없다라기보다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이게 중국을 우리가 뭐 강압하는 수단도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 중국이 소위 허튼 수를 든다, 뭐 군대를 동원한다 이러면 저희 중국하고 전쟁하는 거죠. 극단적인 경우에는 우리 사활적인 이익은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때는 중국도 뭐 팔다리 내놓을 각오를 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결기를 가지고 사실은 네. 우리 군사력을 당연히 키워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서로 뭐 총만 겨누고 있는 건 아니겠죠. 네. 대화를 하는 겁니다. 네.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이롭다라는 거 우리는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네. 중국도 그걸 이해하는 게 본인들의 합리적인 성장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저는 이 두 가지가 한쪽만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대한 부분도 중국이든 일본이든 사실은 우리는 옆에 있는 이웃 국가들은 동반자이면서 경쟁자인 건 당연한 겁니다. 네. 우리가 한 반에서 공부하는 친구가 친구지만 그 반의 성적을 나올 때는 당연히 1등, 2등, 3등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과거에 그 핀란드가 소련과 전쟁을 할 때도 옆에 있던 스웨덴은 미군이 핀란드 도와주러 가는 거 반대했습니다. 옆에 있는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싸웁니다.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 많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옆에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게 또 근본적인 건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국가와 싸울 거냐, 이 국가와는 뭐 무조건 친하게 지낼 거냐, 이런 이분법적인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중국이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됐을 때 가장 염려하는 면은 뭔가요? 우리가 결국엔 그 부분을 해소시켜줘야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러한 체제 붕괴가 네. 중국의 체제 붕괴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할 수 있겠죠. 음. 근데 뭐 저는 지금 생각에서는 굳이 뭐 한국이 중국 체제 붕괴를 추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음. 예. 그리고 또 한국이 또 그게 어떤 나라일지 모르겠으나 중국에 대한 아주 첨예한 압박 수단으로 통일된 한반도를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전적으로 거기에 동조화될 수 있을까요? 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중국이 기울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박사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저희 옹달 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온대 책방에서 정말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 계신데요. 예, 제가 오늘 드린 말씀도 많은 기여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용환 박사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